중국은 남의 것을 베끼기에 급급하며 일본은 계속 삽질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이것을 만드는 사업에 두 국가는 항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업 진출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연 한국의 국제 위상을 올려주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동북아 항공산업의 핫 이슈로 떠오른 한국의 대형 수송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발간된 국방백서 2020에서 군은 공중통제기 전자전기 대형 수송기의 전략화를 명시하였으며 국방중기 계획에서 전장기능별 필수 전력으로 공중수송 능력 향상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수송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대형 수송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형 수송기 플랫폼 개발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송기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지용기로 전용되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카이가 수송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형 조기경보기, 해상초기기, 전자전기의 모체가 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붙어있는 반도국이지만 실상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골칫덩이가 육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은 바다나 비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바닷길을 통한 해양 수송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물자가 오가는 바닷길인 해상교통로를 SLOC라고 부르며 반드시 사수해야 할 중요한 전략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적절한 전력을 즉각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바다에 함대를 배치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군조차 버거워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대형 수송기를 통한 전술물자를 나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해군 전투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약을 위한 긴급 전력 투사 방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91건의 해적 사고가 발생했으며 135명이 납치되었는데요. 이는 2019년 161건 134명 납치에 비해 무려 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인 96%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해적들이 보다 영업하기 쉬운 서아프리카로 이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항시 아덴만 바닷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우리 선박 3호 주올리오가 피랍되자 우리 해군이 벌인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인질이었던 석혜균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나 모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질 구출 작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덴만은 홍해의 출구 아라비아 반도와 동아프리카 연안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참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 납치된 우리 선박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근처 우리 해군의 충무공급 구축함인 최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 소말리아의 해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로부터 훨씬 떨어진 서아프리카에서 새로운 해적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주변국의 위협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해군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기에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매 수십만 톤의 신형 선박을 찍어내고 있으며 아직 그 질과 양에서 미군에 비해 작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갖췄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003형 항공모함의 건조인데요. 폐기될 소련의 함정을 재생한 랴오닝함이나 이를 바탕으로 중국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까지 이 모든 함선들은 한국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년 안에 중국은 세 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해 헬기 항모로 사용 가능한 071, 075, 076형으로 구성된 9척의 대형 수송함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현 정국은 앞집에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칼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집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계 모든 바다에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 또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해역에 배치된 함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함대를 파견시켰다고 해도
긴급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력을 파견할 운송수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대형 수송기를 이용한 항공 수송입니다. 대형 수송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권의 수장이던 스탈린은 자유민주 세계에 충격을 주기 위해 베를린을 봉쇄할 것을 계획했는데요. 당시 지도를 보면 베를린이 전후협정에 의해 동독 간에 고립된 지역이었기에 봉쇄가 용이한 지형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1948년 6월 24일 베를린을 동독 간에 완전히 고립시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공산권 국가들은 베를린이 기아에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공산권의 힘을 절감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항공수송을 통한 지원을 시작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하루 87톤에서 시작된 항공수송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1949년 9월절 작전에서는 24시간 동안 1,400여 대 수송기를 동원해 13,000톤의 물자를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스탈린은 결국 봉쇄를 풀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10월 항공수송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이렇듯 항공수송의 위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막강한 위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차량, 기차, 선박 등 그 어느 수송수단도 항공기와 같은 신속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송기 보유 여부에 따라 더욱 다양한 전술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수송기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운영하던 러시아의 일류신 76 수송기의 수송 한계와 높은 유지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크라이나의 항공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시안 20 수송기를 만들었는데요. 시안 20 수송기는 길이 47m, 날개폭 45m, 높이 15m에 달하는 대형 수송기로서 66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와 부속 물자와 인력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8대 이상의 시안 20을 전략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중국군은 인도와 분쟁 중인 라다크에 파견할 물자와 장비를 시안 20을 비롯한 자국의 수송기들을 통해 수송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수송기를 짧거나 급조된 활주로 에서도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긴급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저가인 전술수송기와 막대한 물자를 싣고 아주 먼 거리까지 수송이 가능한 고가의 전략수송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미국조차 대량의 전략수송기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계의 흐름은 유럽의 AM400, 일본의 가와사키 C2, 중국의 시안 20 같은 전술 전략수송기로 개발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 대비 대형 수송기 보유 상황은 열악합니다. 지금 현대전쟁은 새로운 전술 전략 수송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보다 다목적 형태의 대형 수송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4년 도입된 C130J 슈퍼허큘리스가 훌륭한 전술 수송기로 쓰이고 있으며 전략 수송이 가능한 KC330이 있지만 이 두 임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이가 대형 수송기 개발을 선언하면서 한국도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했던 수송 및 지원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수송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송기로 쓰이는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퍼 허큘리스는 폭 40m, 길이 35m, 높이 12m로 20톤의 수송 능력을 갖고 있으며 1950년대 개발된 이후 꾸준한 성능 개량을 거쳐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수송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C330 MRTT 공중급유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로 유명한 에어버스사의 A330을 급유기로 개조한 다목적 항공기로 폭 60m, 길이 59m, 높이 17m의 대형 항공기로 45톤의 화물이나 연료 또는 380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 화물수송, 의무후송, 여객기, VIP 수송 등 용도에 따라 손쉽게 변경이 가능한 만능 항공기인데요. 2020년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에 이용되었으며 독도, 이어도 같이 우리 영공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C130J 슈퍼허큘리스와 KC330의 보유 대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C130J 슈퍼허큘리스는 4대, KC330 4대로 한국의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며 KC330은 민항기 기반의 급유기로서 대형 장비의 수송이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C330의 이륙거리는 2.5km,
착륙거리는 1.8km이며 급유연료를 탑재하지 않을 시 45톤을 수송할 수 있는 데 반해 보다 대형인 미국의 주력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의 경우 최대 77톤을 수송할 수 있으며 50톤의 화물을 싣고도 910m의 이륙거리를 가지며 만재 상태에서도 1km의 착륙거리를 갖습니다. 군사용 수송기는 민간 항공기와 다르게 대형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기체의 폭과 높이가 넓게 설계됩니다. 또한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잘 정비된 공항이 부족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KC-330이 작전할 수 있는 지역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로지 군사 목적으로 특화된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을 발표한 것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M400 수송기와 T-50 고등훈련기의 막교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AM400은 유럽의 여러 항공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합작하여 개발한 폭 42m, 길이 45m, 높이 15m의 37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데요. 이는 최근 일본이 개발 및 도입하고 있는 가와사키 C2 수송기와 비슷한 재원입니다. 가와사키 C2는 폭 44m, 전장 44m, 높이 14m 크기의 화물실을 통해 최대 37.6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만재 상태에서도 이륙거리 2300m, 착륙거리 900m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20톤을 수송할 수 있는 우리 군의 C-130J 슈퍼 허큘리스와 77톤을 수송할 수 있는 미군의 C-17 글로브 마스터의 중간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 2020년 11월 100인 이상이 탑승 가능한 수송기 개발을 선언하며 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8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송기 C-130J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이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우선 체급적인 면에서는 전술 수송기가 요구하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과 전략 수송기가 요구하는 대량의 화물 수송 능력을 겸비한 전천후 다목적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 예정입니다. 또 카이는 수송기의 개발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수송기를 기반으로 공군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기를 대체할 사업도 추진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수송기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 형태의 지원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항공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일본은 가와사키 C2를 개발하면서 해상 초계기인 P1을 동시에 개발하며 두 기체의 부품 공유를 추구했으며 가와사키 C2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전자정보 수집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내가 제일 잘났다는 오만함으로 인해 166억엔에 개발하려던 기체의 가격이 한 체급 위인 C-17의 2억 1000달러보다 비싼 236억엔에 이르는 참극이 벌어졌으나 일본이 추진했던 그 개발 방향만은 분명 우리가 참고 할 사항이며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했던 전략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